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위세 좋게 솟아 있었는데 그 집의 드높은 담장은 마치 성벽처럼 견고하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마을 끄트머리 산비탈이 시작되는 외진 곳에는 비바람만 겨우 피할 듯한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밤이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다듬이질 소리가 끊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초가집에는 쫓겨난 며느리 명주와 그녀의 딸 셋이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주가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쫓겨나던 날은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셋을 내리 낳았다며 며느리를 문전박대하였고 명주는 갓난쟁이 막내딸을 포대기에 업고 어린 두 딸의 손을 잡은 채 눈물로 얼룩진 눈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솥을 퍼런 고집에 눌려 방문 밖으로 얼굴 한번 내밀지 못했으니 명주의 가슴에 맺힌 한은 저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주저앉아 울기보다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마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빈 흉계 자리를 잡고 억척스럽게 삶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꽁꽁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봄이 찾아왔고 명주의 초가집 마당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가로 가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부지런함은 마을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오는 길에 마주치는 마을 안악들은 혀를 차며 안쓰러워했지만 명주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맑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결코 불행하지 않음을 아니 보란 듯이 잘 살고 있음을 조용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비록 무명천을 기워 만든 남루한 것이었으나 그 자태는 흐트러짐이 없고 단정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명주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배를 짜는 일이었는데 그녀의 솜씨는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 돌을 골라내고 씨앗을 뿌려 먹거리를 마련하고 밤이 되면 호롱불 아래 앉아 딸깍딸깍 배틀을 돌리며 고운 명주시를 엮어 나갔습니다. 명주가 짜낸 천은 유난히 윤기가 흐르고 촘촘하여 장터에 내다 팔면 상인들이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을 칠 정도였기에 비록 쫓겨난 신세였으나 굶을 걱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틀 앞에 앉아 북을 넘길 때마다 시집살이의 서름과 남편에 대한 원망을 실올 하나하나에 엮어 흘려보냈고 그 자리에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채워 넣었습니다. 첫째 딸 분이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 속 깊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엄마가 밭일을 하러 나가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동생들을 돌보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앉혀놓는 등 집안일을 야무지게 거들었습니다. 분이는 가끔 멀리 보이는 기와집 쪽을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하기도 했지만 엄마 앞에서는 절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습니다. 그런 딸을 볼 때마다 명주는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야말로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이자 복수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둘째와 셋째 딸 역시 언니를 본받아 심성이 곱고 영특하게 자라나 마을 어르신들은 저 집 딸들이 아들 10명보다 낫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산과 들을 뛰어놀며 나무를 캐오기도 하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와 엄마의 밥상에 올리기도 하며 가난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갔습니다. 초가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비록 가늘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함은 저 건너편 기와집의 풍성한 영희보다 훨씬 더 진하고 구수했습니다. 명주는 아이들이 숟가락질하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고 이 아이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키워내리라 매일 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기와집의 소식을 명주에게 전해주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명주는 짐짓 모른 척하며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새로 들인 며느리가 아들을 낳기를 학수고대하며 온갖 보약을 지어 먹이고 구판을 벌이는 등 야단법석을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주는 그런 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밭을 갈고 배를 짜는 일에만 몰두했는데 이는 그들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복수란 칼을 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훌륭하게 살아남아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어느 날 명주는 장터에 나가 그동안 짠 배를 팔고 아이들에게 줄 고무신과 맛있는 떡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었고 품 안에 안긴 물건들의 묵직함이 그녀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기와집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주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으나 이내 고개를 돌리고 자신의 초갓집을 향해 다시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강아지처럼 달려 나와 엄마의 품에 안겼고 명주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아이들의 입에 떡을 물려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지만 그 낡은 석가래마저도 그녀에게는 궁궐의 대들보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네 식구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명주의 초갓집은 세상 그 어떤 성보다도 견고하고 안전한 요새와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지만 방 안은 아이들의 숨소리와 명주의 다듬이질 소리로 아늑하게 채워졌습니다. 명주의 손은 험한 일로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친 손이야말로 아이들을 지켜낸 훈장이자 삶의 증거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명주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참으로 장하다고 말해주었을 때 명주는 비로소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시절보다 흙투성이가 되어 땀 흘리는 지금이 훨씬 더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셋째 딸이 자다가 깨어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살지 않느냐고 칭얼거렸는데 명주는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고 다독이며 훗날 알게 될 것이라고 조용히 속삭여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른들의 잘못을 일일이 설명하여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아빠에 대한 미움보다는 사랑을 먼저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명주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주었는데 그 노랫소리는 구슬프면서도 힘이 있어 밤하늘의 별들조차 숨을 죽이고 듣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자장가에는 한 맺힌 절규가 아닌 생명을 키우는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계절은 봄을 지나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고 명주의 텃밭에는 호박이며 오이가지 같은 채소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주는 수확한 채소들을 다듬어 반찬을 만들고 남은 것은 말려서 겨울 양식으로 저장하거나 장에 내다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알뜰함과 생활력 덕분에 집안 살림은 날이 갈수록 불어났고 텅 비어있던 뒤주에도 곡식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비록 풍족하다고 할 수는 없었으나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명주는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마을에는 명주가 만든 된장과 고추장이 맛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녀가 정성을 다해 장을 담그고 장독대를 닦으며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햇볕이 좋은 날이면 명주는 장독 뚜껑을 열어 바람을 쐬어주고, 비가 오는 날이면 혹여 빗물이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며 장독을 살폈습니다. 그런 정성이 들어간 장맛은 깊고 구수하여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 찾지 않을 수 없었고, 덕분에 명주의 집 앞에는 장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장을 받아가며 명주에게 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을 건네주기도 했고, 때로는 아이들 옷감을 주기도 하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명주와 딸들은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며 점차 마을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쫓겨난 며느리라며 수군대던 사람들도 이제는 명주의 성실함과 인품을 인정하고 그녀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기와집 사람들은 높은 담장 안에 갇혀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지냈기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가끔 대문이 열릴 때 보이는 하인들의 표정이 어둡고 그늘져 있다는 것만으로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명주는 냇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우연히 기와집의 늙은 하녀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하녀는 명주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주변을 살피더니 슬그머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기와집 마님, 즉 시어머니가 요즘 들어 부쩍 명주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사람을 시켜 동태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녀는 새 며느리가 들어왔지만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며 혀를 찾고 명주가 나가고 나서부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명주는 하녀의 말을 듣고도 태연한 척하며 묵묵히 빨래 방망이를 두드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파도가 일렁겼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불행을 감지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이는 명주에게 있어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명주는 하녀에게 그저 잘 살고 있다고만 전해달라고 짧게 말한 뒤 서둘러 빨래를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는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거나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주는 딸들을 불러놓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밖에서 누가 기와집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 집 사정을 물어보면 함부로 대답하지 말고 엄마에게 먼저 말하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영민한 딸들은 엄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했고, 명주는 그런 딸들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아이들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 미안했지만 이것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임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자 명주는 다시 배틀에 앉아 시를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와집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지, 혹여 아이들을 해코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잡념을 떨쳐버렸습니다. 자신이 약해지면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명주는 더욱 힘차게 북을 돌렸고, 배틀 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며 더욱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명주가 세상에 외치는 결연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는 밤, 명주는 잠든 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미의 한을 풀어주는 도구가 되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이 소중한 행복을 깨뜨리려 한다면 그때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이라는 다짐도 함께 올렸습니다. 명주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고 그 모습은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호랑이처럼 위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다가올 무렵 명주의 집 마당에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감나무에는 주황색 감들이 탐스럽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어귀의 기와집에서는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새 며느리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축하의 잔치가 벌어지기는커녕 집안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의원들이 드나든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기와집의 불행을 이야기했지만 명주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자신의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명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고소해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진정한 승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녀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수확한 고추를 널며 따가운 가을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매운 고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 냄새는 오히려 명주의 정신을 맑게 깨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잘 마른 고추처럼 자신의 마음도 단단하고 맵게 여물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 이웃 할머니가 명준의 집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와집 시어머니가 무당을 불러 구슬했는데 무당이 쫓겨난 며느리의 기가 너무 세서 집안이 기운다는 소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명주에게 몸조심하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명주는 오히려 담담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그녀는 미신 따위가 자신의 삶을 흔들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묘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시 찾아오면 명주가 쫓겨난 지 꼬박 1년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명주는 피눈물을 삼키며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냈고 그 결과 황무지 같던 초갓집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버림받은 여인도 아닌 세 딸의 당당한 어머니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지만 명주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스러운 딸들이 있었고 가슴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다시 차가운 바람을 몰고 왔지만 명주의 오두막은 지난 겨울과 달리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마을 어귀에 우뚝 솟은 기와집 안채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는데 드디어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칠순이 다 된 나이에 얻은 귀한 손자를 보며 입이 귀에 걸렸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잔치를 벌이며 가문의 경사를 알렸습니다. 금줄에는 붉은 고추와 숯을 주렁주렁 매달아 부정 타는 것을 막았고 대문 밖으로 떡과 고기를 돌리며 위세를 떨었으나 정작 그 떡을 받아드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묘하게 떨떠름했습니다. 그것은 새 며느리가 들어온 후로 기와집 인심이 사납게 변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겉으로는 축하를 건네면서도 속으로는 혀를 차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새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 시어머니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할 상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산후조리를 핑계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랫목에 누워 온갖 호사를 누렸는데 비단 금침에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아 툭하면 타박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워 끼니 때마다 산의 진미를 올리라 호통을 쳤고 조금이라도 음식간이 맞지 않으면 밥상을 엎어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귀한 손자를 낳아준 며느리라 하여 처음에는 오냐오냐하며 모든 응석을 받아주었으나 날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는 며느리의 행동에 점점 소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를 이었다는 기쁨이 너무 컸기에 시어머니는 집안의 국간이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며느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며 헛된 영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산비탈 외딴집의 명주는 마을의 소란스러움과는 담을 쌓은 채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명주에게도 전해졌지만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날 명주는 딸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끓여 먹이며 우리도 오늘을 기념하자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남의 경사를 축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자신은 그 집안과 완전히 끊어진 남남이며 오로지 세 딸의 어머니로서만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다지는 의식이었습니다. 명주는 딸들의 숟가락 위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너희들은 아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눈빛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제 며느리의 사치와 허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철마다 옷을 해 입어야 직성이 풀렸고 장신구는 금은 보화가 아니면 거들 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안 살림을 돌봐야 할 안주인이 거울 앞에만 앉아 치장을 일삼으니 기와집의 살림살이는 주인 없는 배처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게으른 안주인의 눈을 피해 요령을 피우기 시작했고 곳간의 쌀은 쥐도 새도 모르게 줄어들었지만 누구 하나 이를 단속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어르는 재미에 빠져 집안 돌아가는 꼴을 살피지 못했고 남편은 첩시를 들여 밖으로만 나돌았으니 겉만 번지르르한 기와집의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와집 담장 너머로 들리는 고함과 하인들의 불평소리를 들으며 혀를 찾고 저 집도 얼마 못 가 거덜이 날 것이라며 수근거렸습니다. 반면 명주의 집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 안은 알차고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주가 짜낸 명주천은 그 품질이 뛰어나 장터에서 골짜기댁 비단이라 불리며 없어서 못 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명주는 밤잠을 줄여가며 배를 짰고 그렇게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항아리에 모아 땅속 깊이 묻어두거나 아이들의 글공부를 위해 책을 사는데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못 배운 하늘 딸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마을 훈장님을 찾아가 사정하여 딸들이 어깨너머로라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집아이가 무슨 글이냐며 손사래를 치던 훈장님도 명주의 간곡한 부탁과 아이들의 총명한 눈빛에 감복하여 틈틈이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명주의 첫째 딸 분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영특함을 보여 훈장님을 놀라게 했고 둘째와 셋째 역시 언니를 따라 천자문을 줄줄 외우며 마을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아이들은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도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며 복습을 했고 명주는 배틀에 앉아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기와집에서는 금지옥엽 키우는 아들이 툭하면 울어대고 보채는 소리만 들려왔지만 명주의 오두막에서는 청가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니 지나가던 선비들도 발길을 멈추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기와집 아들보다 명준의 딸들이 더 훌륭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와집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끼던 자개장을 몰래 팔아넘기려다 들킨 것이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아이에게 입힐 비단옷과 자신이 쓸 화장품을 사느라 돈을 물 쓰듯 썼고 급기야 시어머니 몰래 집안의 살림살이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며느리를 꾸짖었지만 새 며느리는 오히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귀한 아들 낳아준 공도 모르고 겨우 가구 하나 가지고 그러시냐며 대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고 그제야 자신이 호랑이 새끼를 키웠음을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안의 실권은 며느리에게 넘어가고 있었고 아들조차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 어머니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기와집의 추태는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기와집 흉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 이야기는 돌고 돌아 명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명주는 묵묵히 듣기만 할 뿐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인과응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쫓겨날 때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며 눈물 찢고 있다는 사실에 통쾌함보다는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명주는 그럴수록 자신의 딸들을 더욱 엄하게 가르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바른 사람으로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기왓집의 사정은 더욱 나빠졌는데 땔감을 구할 돈조차 부족하여 냉골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밀린 세경을 받지 못해 하나둘씩 야반도주를 했고 넓은 기와집은 관리하는 사람 없이 흉가처럼 변해갔습니다. 반면 명주는 미리 준비해둔 땔감으로 따뜻한 겨울을 났고 곳간에는 가을에 추수한 곡식과 말려둔 나물이 가득하여 배고픔을 몰랐습니다. 명주는 이웃의 어려운 노인들에게 몰래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며 덕을 쌓았는데 이런 선행이 알려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명주를 생불이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주의 집 앞마당은 언제나 사람들의 온기로 북적였고 기와집 대문 앞은 찬바람만 쌩쌩 부는 쓸쓸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소식통인 이웃 할머니가 심각한 얼굴로 명주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듣는 사람이 없는지 살핀 후 명주의 손을 꼭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명주야, 내 말 잘 들어라. 저 윗집 할망구가 요즘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단다. 네가 짠 비단이며 장독대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들이 원래 지네 집 재산으로 미천 삼아 한 것이니 권리가 있다느니 헛소리를 하더구나. 할머니의 말에 명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명주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세가 기울자 염치도 없이 쫓아낸 며느리의 재물을 탐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으로만 듣던 명주의 성공이 배가 아파서였지만 이제는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진 현실 앞에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에게 닥달을 당하다 못해 옛 며느리인 명주에게서 뭐라도 뜯어낼 궁리를 하며 명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년이 나갈 때 우리 집 기운을 훔쳐가서 잘된 것이니 당연히 그 몫을 내놓아야 한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며 사람들을 선동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며 오히려 시어머니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독이 오른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명주는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명주는 딸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들이닥쳐 행패를 부린다면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뿐인 이 집에서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명주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엽전들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명주는 이 돈을 지키는 것이 곧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임을 알기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돈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야심한 밤 호미 하나를 들고 집 뒤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주는 더욱 빈틈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문을 단단히 고치고 담장을 높였으며 낮에도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들에게도 할머니나 기와집 사람들이 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마을 어른들에게 알리라고 단단히 교육했습니다. 또한 명주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미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장님은 평소 명주의 성실함을 높이 샀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명주는 한시름 놓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기와집의 새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꿰매 넘어가 명주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낭비벽을 채워줄 돈이 필요했기에 전처 소생인 딸들을 핑계로 명주에게 양육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딸들을 다시 데려와 부려 먹겠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동네방네 떠들며
애들 성씨가 우리 집안 성씨인데 애미가 멋대로 데리고 가서 호의호식하는 게 말이 되냐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분이는 분기탱천하여 우리는 엄마 딸이지 그 집안 귀신이 아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고, 명주는 그런 딸을 부둥켜 안고 절대로 너희를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명주는 우연히 기와집 하인을 만났는데 하인은 명주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막으려 했지만 윗분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조만간 집으로 들이닥칠지도 모릅니다. 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예정 때문에 몰래 정보를 준 하인의 말에 명주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장간에 들러 낫을 하나 샀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명주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났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명주는 집에 돌아와 마당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기와집을 노려보았습니다. 화려했던 기와는 이끼가 끼어 검게 변했고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린 그 집의 몰락은 명주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탐욕과 오만으로 쌓아 올린 성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명주는 자신의 초가집 기둥을 쓰다듬으며 비록 흙으로 빚은 집이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지은 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폭풍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기리라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지만 명주는 두려움 없이 배틀에 앉았습니다. 규칙적인 배틀 소리는 명주의 심장 박동처럼 강하고 일정하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 내 아이들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 명주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비단은 그녀의 결의만큼이나 단단하고 매끄러웠습니다. 명주는 배를 짜면서 내일 아침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자신의 편을 확실히 만들어두기 위한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명주는 딸들을 일찍 재우고 밤새도록 떡을 찌고 전을 부쳤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잠들었던 분이가 부스스 눈을 비비며 나와 엄마를 도왔습니다. 모녀는 밤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장만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이는 엄마의 거친 손을 잡으며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라고 말했고 명주는 딸의 기특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작고 여린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를 위로해주는지 명주는 모든 시련을 견뎌낼 힘을 얻었습니다. 새벽달기 울 무렵 음식 준비를 마친 명주는 잠시 툇마루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오는 것을 보며 명주는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도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낫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어와 명주의 땀을 식혀주었지만 그녀의 가슴속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아침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명주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명주는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며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고 사람들은 명주의 솜씨에 감탄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마을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한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처럼 귀에 거슬리는 고함이
마을 잔치의 흥겨움을 일순간에 깨뜨리며 명주의 집 마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이들은 다름 아닌 기와집의 시어머니와 새 며느리였는데 그들의 행색은 예전에 위풍당당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은 비단치마는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었고 새 며느리의 얼굴에는 탐욕과 도끼가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마당에 모여 앉아 떡과 국을 먹던 마을 사람들은 숟가락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숲속에 굶주린 늑대 2마리가 나타난 듯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서서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는 명주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연 시어미가 왔는데 나와서 저를 올리지 않고 못들 하는 개냐 쫓겨난 주제에 이렇게 호요식하며 잔치를 벌이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오만함은 여전했습니다. 명주는 떡시루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들을 마주 보았는데 그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명주는 시어머니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여기는 제 집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시어머니 뒤에서 눈을 흘기며 마당에 차려진 음식들과 명주가 입고 있는 깨끗한 옷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자신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쌀독을 긁고 있는 처지에 쫓겨난 전처가 이토록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나서더니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형님 아니, 저 여자가 번 돈은 다 우리 집안 운을 훔쳐가서 번 거라니까요. 저 비단이며 곡식이며 다 원래 우리 것이어야 해요.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 말은 논리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억지였지만 뻔뻔함으로 무장한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란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황당한 주장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빈손으로 쫓겨난 사람이 밤잠 안 자고 일해서 번 걸 내놓으라니 도둑놈 신보가 따로 없네. 누군가 혀를 차며 내뱉은 말에 시어머니는 불그락푸르락하며 누가 감히 양반집 일에 토를 다느냐. 고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을 사람들이 기와집의 위세에 눌려 꼼짝 못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린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고함보다 명주의 침묵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명주의 곁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어 그녀를 보호하듯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명주가 지난 일 연간 쌓아온 덕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주는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어머니 추한 꼴 보이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제가 번 돈은 제 피와 땀입니다. 그 댁에서 가져온 것은 숟가락 하나 없습니다. 명주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먼 시어머니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주의 말을 무시하고 마당 한쪽에 놓인 비단 더미를 가리키며 저것이라도 가져가야겠다. 우리 손자노 못해 입히게 썩 내놓거라. 라며 막무가내로 굴었습니다. 하녀 하나 없이 직접 짐을 챙겨야 할 만큼 몰락한 주제에 여전히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신보는 고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새 며느리가 갑자기 명주의 뒤에 숨어있던 첫째 딸 분이를 발견하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비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계집애 꽤 컸는데요. 우리 집 일손도 부족하고 도련님 볼 사람도 없는데 저 아이를 데려가면 되겠어요. 어차피 우리 집안 핏줄이니 데려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새 며느리의 말은 마치 물건을 고르듯 경박했고
그 말을 들은 분이는 겁에 질려 명주의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명주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제 자식을 건드리는 것은 어미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영린이었습니다. 명주는 분이를 등 뒤로 감추고 새 며느리 앞을 가로막으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딸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느냐. 쫓아낼 때는 헌신짝처럼 버리더니 이제 와서 종으로 부리겠다고. 명주의 기세에 눌린 새 며느리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내 아들이 낳은 씨니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칠거지악으로 쫓겨난 주제에 라며 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칠거지악이라는 말은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딸을 탐내는 이중적인 태도에 모두가 분노한 것입니다. 이웃 할머니가 참다 못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나섰습니다. 에이구, 이 못된 할망구야. 천벌이 무섭지도 않아. 저 어린 것이 엄동설하네. 쫓겨날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이제 와서 핏줄 타령이야. 썩 꺼지지 못해. 할머니의 호통에 다른 마을 안악들도 합세하여 맞아요. 당장 나가요. 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와집 두 여자는 예상치 못한 마을 사람들의 거센 반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양반가라는 권위만 믿고 왔으나 이곳은 그들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 명주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 집안 말아먹고 옛 며느리는 시어미를 괄시하니 내가 살아서 무엇하누. 그녀의 통곡은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연극이었지만 그 눈물에는 진심 어린 후회보다는 억울함과 악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연기에 맞춰 형님이 우리를 이렇게 박대하시니 관에 고해서라도 이 억울함을 풀 거예요. 라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관하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명주는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주는 방으로 들어가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읍내 장터의 상인조합에서 발행한 거래 장부였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시어머니 앞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관에 가시겠다고요? 좋습니다. 갑시다. 가서 누가 누구의 것을 탐했는지, 누가 집안을 망치고 누가 일으켰는지 낱낱이 밝혀봅시다. 명주의 당당한 태도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명주는 그들이 관에 가면 오히려 자신들의 빚과 횡령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한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논밭은 이미 김진사댁에 넘어갔고 선산마저 잡혀있다는 것을요. 명주의 폭로의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와집이 어렵다는 것은 짐작했지만 선산까지 잡힐 정도로 망가졌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네, 네가 그걸 어떻게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주는 장터에서 장사를 하며 기와집의 몰락 과정을 누구보다 상세히 전해 듣고 있었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해 증거를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새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가요. 여기서 이러고 있어 봤자 망신만 당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대로는 못 간다. 쌀 한 가만이라도 내놓아라. 라며 발악을 했습니다. 그때 셋째 딸이 울먹이며 부엌에서 소금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소금을 한 줌 쥐더니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나쁜 할머니 하며 소금을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시어머니의 비단침에 흩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부정탄다며 소금을 뿌리는 아이의 행동은 그 어떤 어른의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소금 세례를 받았다는 충격과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명주는 아이를 안아주며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보셨지요? 아이들도 압니다.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남인지. 다시는 제 아이들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소금이 아니라 관아의 포조를 부를 것입니다. 명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그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새 며느리는 표정을 싹 바꾸더니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오해를 했나 봐요.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풀어요. 네, 그녀의 태세 전환의 명주는 기가 막혔지만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가세요. 2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명주의 단호함에 결국 두 사람은 쫓기듯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면서도 두고 보자,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라며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후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평화로운 정적과는 다른 무겁고 씁쓸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주를 위로하며 잘했다, 속이 다 시원하다 라고 말해주었지만 명주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로 인해 그들과의 악연이 더욱 깊어졌음을,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의 시작일 수도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명주는 떨고 있는 딸들을 꼭 안아주며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다독였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명주는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달을 쳐다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자신이 일궈놓은 삶마저 위협받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명주는 주저앉아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물러간 것은 잠시일 뿐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주는 밤새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고 아이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지 단순한 방어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장님이 낮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주댁 이렇게 된 이상 마을 회의를 열어 공론화하는 게 어떻겠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잘잘못을 따져서 문서를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흘려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적인 싸움이 아닌 공적인 판결을 통해 그들의 접근을 원천봉쇄하고 만약 약속을 어길 시 마을에서 추방한다는 각서를 받아내는 것. 명주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피를 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복수이자 방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주는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이장님 댁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장님에게 정중하게 부탁하여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주는 그 자리에서 기와집 사람들의 부당함을 낱낱이 밝히고 자신의 재산과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작정이었습니다. 이장님은 명주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흔쾌히 수락하며 마을의 원로들을 소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싸움의 장소는 명주의 마당에서 마을 회관으로, 방식은 고성방개서 이성적인 판결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명주는 집으로 돌아와 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가 며칠 뒤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할 거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씩씩하게 지내면 돼. 첫째 딸 분이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나도 같이 갈래. 가서 할머니랑 새엄마가 얼마나 나쁜지 말할 거야. 라고 당차게 말했습니다.
명주는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워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명주의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한편 기와집에서는 쫓겨온 두 여자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연이 감히 시어미를 문전박대해 내가 이대로 물러설 줄 알고 라며 이를 갈았습니다. 새 며느리 역시 두고 봐 내가 그 비단이랑 아이를 기어이 뺏어오고 말 테니까 라며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명주에 대한 증오와 질투심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뒤 열릴 마을 재판이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꿈에도 모른 채 또 다른 계략을 꾸미느라 머리를 맞대고 속닥거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 곳곳에 방이 붙었습니다. 명주댁과 기와집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회의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올 것이 왔다며 수군거렸고 이번 기회에 기와집의 횡포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명주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명주는 그날을 위해 밤마다 장부를 정리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기록하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녀의 분놀림 하나하나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더 이상 울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견뎌내고 단단해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바람은 그녀의 편인 듯 등 뒤에서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 마치 명절 대목 장날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북적거렸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촌장님과 원로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대청마루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그 아래 멍석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명주와 기와집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나 마당에 감도는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차가워서 구경 나온 사람들도 함부로 떠들지 못하고 숨을 죽이며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깨끗하게 손질한 무명옷을 입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고해 보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경외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맞은편의 시어머니와 새 며느리는 화려한 옷을 입었으나 어딘가 초조해 보였고 연신부채질을 해대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촌장님의 헛기침 소리와 함께 드디어 마을 재판이 시작되었고 먼저 발언권을 얻은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악을 쓰며 억울함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명주를 손가락질하며 전연이 우리 집안의 재물을 훔쳐 달아나서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날카로운지 듣는 사람들의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주가 나갈 때 몰래 폐물을 챙겨갔을 것이라는 둥 집안의 운을 몽땅 가져가서 본가가 망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도끼 서린 저주와 다름없었기에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노욕이 지나치다며 수군거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치며 통곡을 이어갔습니다. 제 매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를 거들며 나서서 맞아요. 어르신들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저 여자가 남겨두고 간 살림이 엉망이라 제가 다 수습하느라 골병이 들었다니까요. 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녀가 들어온 후 기와집 살림이 어떻게 거덜났는지 훤히 알고 있었기에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게다가 저 딸들은 우리 가문의 핏줄이니 당연히 우리가 데려가서 키워야 합니다. 천한 어미 밑에서 자라봤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요. 라며 명주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이 말에 명주의 눈썹이 꿈틀거렸으나 그녀는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명주의 차례가 돌아오자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품속에서 준비해온 장부와 서류들을 꺼내 촌장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명주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어르신들, 여기 있는 장부는 제가 이 마을에 와서 짠 배와 농사지은 곡식을 장터에 내다 판 기록입니다. 날짜와 금액이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저 집에서 쫓겨날 때 덥고 잘 이불 하나 챙기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마을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밤잠 안 자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번 돈을 훔친 돈이라 매도하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알 일입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명주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주는 이어서 기와집의 몰락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기와집 사람들의 얼굴을 사색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본가의 살림이 기운 것은 제가 운을 훔쳐 가서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들어온 후 비단 옷과 놀이개를 사들이느라 논밭을 팔았고 구판을 버리느라 소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타령만 하느라 집안 단속을 하지 않아 하인들이 도망간 것이 아닙니까? 명주의 날카로운 지적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만 뻐끔거렸고 새 며느리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명주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과 증거로 그들의 허물을 낱낱이 파헤쳤고 이는 그 어떤 호통보다 더 무섭고 아픈 회초리가 되어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마을 촌장님은 명주가 내민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장부를 보니 명주 어미의 성실함이 그대로 보이는구나.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고 알뜰하게 모은 흔적이 역력해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엄한 표정으로 자네는 며느리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재물을 탐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게다가 집안을 망친 책임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다니 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닌가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촌장님의 일갈에 시어머니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주변에 앉아있던 마을 원로들도 일제히 쯧쯧쯧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지혜가 늘어야지 욕심만 늘어서야 쓰나 라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시어머니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증인으로 나선 이웃 할머니가 결정적인 증언을 보태며 분위기를 완전히 명주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먼. 저 늙은이가 며느리 쫓아내던 날 소금까지 뿌리며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저주를 퍼붓더구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돈 내놓으라 으라니 천벌을 받아도 싸지 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에 마을 사람들은 맞아, 나도 봤어. 저런 사람들은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라며 동조하기 시작했고 재판장은 순식간에 기와집 사람들을 성토하는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새 며느리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갈 기회를 엿보았지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주는 마지막으로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녀는 세 딸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 세우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보물입니다.
아들을 못 낳았다고 구박받고 쫓겨난 아이들이지만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저들이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종처럼 부려먹으려는 속셈임을 어찌 모르십니까? 명주의 절절한 호소의 딸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안악들도 눈시울을 적시며 절대 안 되지. 아이들을 저런 마귀 같은 집에 보낼 수는 없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모종의 위대함 앞에 기와집 사람들의 탐욕은 초라하고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촌장님과 원로들은 긴 상해 끝에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은 명주의 완벽한 승리이자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촌장님은 근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첫째, 기와집 사람들은 명주 어미의 재산에 대해 일절 권리가 없음을 명백히 한다. 둘째, 아이들의 양육권은 전적으로 어미인 명주에게 있으며 본가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셋째, 만약 이를 어기고 또다시 행패를 부릴 시에는 마을법에 따라 멍석마리를 하고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할 것이다. 이 판결은 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수준을 넘어 명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와집 사람들의 횡포를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시어머니는 이럴 수는 없다. 내 손주들을 뺏어가다니 라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쳤지만 마을 청년들이 나서서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새 며느리 역시 머리채가 헝클어진 채 두고 보자 라며 악을 썼지만 사람들의 야유 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쫓겨가는 그들의 뒤통수에 대고 소금을 뿌리며 다시는 오지 마라. 욕심부리다 꼴 좋다 라며 통쾌해했습니다. 명주는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오랜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안도감이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와집 사람들이 완전히 물러가고 나자 마을 회관 마당에는 훈훈한 축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주에게 다가와 등을 두드리며 고생 많았네. 이제 발 뻗고 자게. 라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명주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모두 어르신들과 이웃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은 자 이렇게 좋은 날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우리 다 같이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합시다. 라고 제안했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각자 집에서 반찬과 술을 가져와 즉석에서 잔치판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명주를 위한 위로이자 마을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자축하는 자리였습니다. 명주는 딸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들이 상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분이가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에 넣으며 엄마 밥이 정말 꿀맛이야 라고 웃자 명주도 따라 웃으며 딸의 밥 위에 생선 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나니 밥맛이 꿀맛이라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명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을 지켜준 이웃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고 앞으로 이 의회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잔치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고 어른들은 막걸리를 마시며 흥겨운 노래를 불렀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명주는 잠시 소란스러운 자리를 피해 회관 뒤편 정자로 가서 바람을 쐬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자신의 초가집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저 집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나의 성층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첫째 딸 분이가 다가와 명주의 손을 잡으며 엄마, 이제 진짜 우리끼리 사는 거지? 라고 물었고
명주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그럼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명주도 이웃들에게 거듭 인사를 하고 딸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밤길이 무섭고 외롭게 느껴졌지만 오늘은 마치 개선장군의 행진처럼 당당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명주는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흙냄새와 집 냄새가 그녀를 반겨주었고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자신의 땀과 노력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명주는 아이들을 씻기고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뛰어놀던 아이들은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명주는 잠든 딸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평화롭게 들렸고 아이들의 볼에 닿은 손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명주는 문득 자신이 참으로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큰 기와집이나 금은 보화는 없지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마음 편히 누울 수 있는 내 집이 있으니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주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사발을 떠마시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찬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고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던 잡념들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낫을 바라보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무기로 보였으나 이제는 다시 농기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명주는 낫을 제자리에 걸어두며 다시는 이것을 무기로 들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밭으로 나가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공평하게 기와집과 초가집 모두를 비추고 있었지만 명주의 눈에는 자신의 초가집 지붕 위에 내려앉은 달빛이 훨씬 더 밝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 건너편 기와집은 지금쯤 싸늘한 침묵과 원망 속에 잠겨 있을 테지만 이곳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주는 두 손을 모아 달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욕심부리지 않고 지금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소박했지만 그 울림은 깊고 진실했습니다. 밤바람이 살랑 불어와 명주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춥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이 고생했다며 땀을 식혀주는 위로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주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본가에 대한 미움도 복수심도 이제는 다 부질없게 느껴졌고 그저 그들이 자신들의 업보를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라는 연민의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명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내일 아침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쑥개떡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소한 쑥 향기가 집안 가득 퍼질 내일 아침이 벌써부터 기다려졌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자리에 누운 명주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꽃밭을 거닐고 있었는데 딸들이 나비처럼 날아다니며 웃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황금빛 비가 내려와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주의 앞날에 펼쳐질 축복을 예고하는 길몽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부엉부엉하고 울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명주의 단잠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명주의 초가집은 달빛 아래서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의 고요함은 이토록 달콤하고
아늑한 것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유난히 맑고 파란 것처럼 마을 회관에서의 재판이 끝난 다음 날, 명주의 집 위로 떠오른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명주는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짐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승리감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의 위협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덕분이었습니다. 마당에 나가 기지개를 켜자 향긋한 흙내음과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나뭇가지에 앉은 까치들이 반가운 손님이 올 것을 예고하듯 깍깍거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명주는 이제야 비로소 이 작은 초가집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음을 실감하며 마당 한구석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 한에도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사뭇 달라져 있었는데, 예전에는 기와집 눈치를 보느라 명주에게 대놓고 아는 체를 못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대문을 활짝 열고 명주를 반겨주었습니다. 우물가에 나가면 안악들이 명주의 손을 잡으며 어제 정말 장하더라,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라며 덕담을 건넸고, 명주는 그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겸손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명주는 자신이 얻은 승리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믿음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배를 짜고 장을 담갔으며,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팔을 걷어붙이고 도왔습니다. 반면 마을 어귀에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을씨년스러운 기운만 감돌게 되었습니다. 재판 이후 시어머니와 새 며느리는 두문불출하며 집 밖으로 얼굴을 내밀지 않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집안 싸움이 끊이지 않아 그 고함이 담장 밖까지 새어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다 떠나가고 넓은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기와집은 이제 흉물스러운 폐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라며 혀를 찾고 아이들조차 그곳이 무섭다며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명주의 마당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고,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 생명의 기운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명주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이제는 인근 고을뿐만 아니라 한양 상인들까지 명주의 비단을 구하러 찾아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명주는 모은 돈으로 낡은 초갓집을 보수하고 밭을 조금 더 사들여 농사의 규모를 늘렸지만 결코 사치하거나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명옷을 입고 소박한 밥상을 차렸으며 딸들에게도 근면과 검소함을 최고의 미덕으로 가르쳤습니다. 명주의 집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초가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대궐보다 풍요롭고 단단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명주의 세 딸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처녀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첫째 딸 분이는 어머니의 손재주를 물려받아 수놓는 솜씨가 일품이었고, 둘째와 셋째는 글공부에 매진하여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딸들이 장성하여 홍이가 찾아 중매쟁이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명준의 딸들의 고운 심성과 명주의 훌륭한 가정교육을 칭송했습니다. 명주는 딸들을 좋은 집안으로 시집보내는 것보다 딸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랐기에 서두르지 않고 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와집에 대한 마지막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는데, 결국 그들이 집과 논밭을 모두 헐값에 넘기고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시어머니와 새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먼 친척이 있다는 타지로 떠나버렸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텅 빈 집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명주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멍하니 기와집 쪽을 바라보았으나 가슴속에는 미움도 기쁨도 아닌 묘한 평온함만이 감돌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쫓아내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명주는 딸들과 함께 쑥을 캐러 산에 올랐다가 멀리서 마을 정형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과 그 사이로 흐르는 냇물, 그리고 이제는 주인 잃은 기와집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주는 딸들에게 저 기와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높고 화려한 담장도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법이란다. 너희는 집을 크게 짓기보다 마음을 넓게 짓고 살아가거라. 딸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고 명주는 그런 딸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모녀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덧 명주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얼굴에는 세월의 훈장인 주름살이 하나둘 늘어갔지만 그녀의 미소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온화하고 깊어졌습니다. 첫째 딸 분이는 성실한 청년과 혼인하여 명주의 집 근처에 살림을 차렸고 곧이어 명주에게 귀여운 손주를 안겨주었습니다. 명주는 할머니가 되어 손주의 재롱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는데 갓난아기의 보드라운 손을 잡을 때마다 자신이 쫓겨나던 그 추운 겨울날 품에 안았던 막내딸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그때의 소름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 명주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명주의 환갑잔치가 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명주의 집으로 모여들어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예전 재판이 열렸던 마을 회관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 명주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해 주었는데 이는 명주가 평생 쌓아온 덕망의 결과였습니다. 셋째 딸이 어머니를 위해 지은 고운 비단옷을 입혀드리자 명주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명주에게 술 한 잔을 올리며 자네야말로 우리 마을의 진정한 어른일세. 자네 덕분에 우리도 배운 게 많아. 라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울려 퍼질 때 명주는 잠시 툇마루에 앉아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쫓겨나던 날의 절망감,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생, 그리고 기와집 사람들과의 싸움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시어머니가 자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진 행동이 있었기에 명주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주는 이제야 비로소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에는 가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명주와 딸들 그리고 사위와 손주들이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따끈한 쌀밥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한 마리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훌륭한 만찬이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주며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말하자 명주는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그래 너희들 크는 거 보려면 오래 살아야지 라고 대답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명주는 마당 평상에 나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은하수는 강물처럼 흐르며 밤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옆에 앉은 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딸만 낳아서 쫓겨난 며느리가 살았단다.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담담하게 들려주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슬픈 비극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고 행복을 쟁취한 한 여인의 위대한 승전가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시원한 밤바람이 명주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명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속까지 맑은 공기를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걱정이나 근심이 아닌 내일 아침에 떠오를 태양에 대한 기대와 감사함뿐이었습니다. 명주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복수란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잘 살아서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조차 잊어버리고 온전히 내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다. 명주는 진정한 복수를 완성했고 그 대가로 완벽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제 명주의 집은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의 집이 아니라 행복이 샘솟는 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명주의 집을 찾아와 지혜를 구했고 명주는 언제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딸을 낳았다고 구박하는 풍습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명주가 심은 작은 씨앗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목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어느 맑은 가을, 명주는 곱게 늙은 모습으로 마당 흔들의자에 앉아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는데 울고 있는 젊은 명주에게 늙은 명주가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해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너는 앞으로 아주 잘 살게 될 거야.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잠에서 깬 명주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추잠자리가 한가롭게 날아다니고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며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은 명주의 지난 삶처럼 치열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명주는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푹신한 목화솜 이불이 몸을 감싸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소쩍새가 소쩍소쩍 울며 밤이 깊었음을 알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명주에게는 평화로운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명주는 눈을 감으며 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든든한 맏딸뿐이 야무진 둘째 애교 많은 셋째,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까지. 그녀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딸들 덕분에 그 누구보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명주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인생이었다.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밤 명주의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 누워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고 밖에서는 풀벌레들이 여러분의 잠을 청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명주가 덮어준 포근한 이불 속에서 세상의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노력한 사람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도 잠들고 들도 잠들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고요한 밤입니다. 명준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가득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은 아픈 기억도 슬픈 고민도 없는 깊고단 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